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긴축 예산이라면서도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대폭 삭감했던 예산은 금세 다시 늘리고 의료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갈등이 커지자 이 분야 예산을 늘린 것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자 복지 예산도 늘립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 원 인상하고 자활 근로자에겐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보건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로 보면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필수의료 등 의료개혁 분야에 5년 동안 2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며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대신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와 차세대 원전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비효율 저성과 즉 나눠먹기, 그다음에 보편성 트랙 R&D가 많았고요. 선도용 R&D, 그다음에 수월성 트랙으로 많이 전환됐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습니다. 감세 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활력, 미래 도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할 텐데요. 쟁점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대검찰청에서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는 심의위원 15명을 비공개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심의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토합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수사팀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20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받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 당일 30쪽 이내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설명도 합니다.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나와 무혐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결정합니다. 심의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안건을 심의했을 때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쯤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20억이란 액수도 그렇고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다는 것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같은 경우 법원은 많아도 위자료로 1억 원을 선고해왔는데 위자료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 항소를 포기하고 선고 나흘 만에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단번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금융계좌 번호를 알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알았다며 돈을 보낸 건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위자료 액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수준과 소비 수준 등 사정은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이번 재판부 또한 설명 자료를 통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20억 원 산정에 재벌이라는 이유가 참작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아도 5천만 원이었던 만큼 이혼 위자료 현실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법원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낮춰 잡았는지 반면교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아무 과실 없이 사망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위자료가 1억 원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을 인정해 주는데 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게 왜 1억이고 2017년 대법원 연구반은 교통사고, 대형재난 등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했지만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내지 않아 기존 1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MBC는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범죄 이전에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를 통해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본인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린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는데요. 제보는 MBC 이혜선 기자입니다. 2년 전 당시 19살이었던 김 씨는 친구에게 SNS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링크는 한 X, 예전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됐는데 김 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 대여섯 장과 함께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지역까지 신상 정보도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 지인 능력한 걸 같이 찾아주다가 너 사진을 봤는데 이거 너 알고 있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낸다.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는 외국 기업이라서 우리 한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수사 진행이 안 될 거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가 이미 전체 공개를 올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올린 거 아니냐. 누가 이걸 보고 캡처를 하고 다른 데 올려도 아무런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김 씨는 결국 사진이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사진을 주겠다며 가해자에게 접근했는데 SNS로 대화를 해보니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마 제 지인이나 저를 알 수 있는 이제 저희 동네에 한해서인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구체적이게 제 지역까지 알고 있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계정은 삭제됐지만 정신적 충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매주 자신의 이름과 지역을 SNS에 쳐봅니다. 당시에도 김 씨 말고도 X 계정엔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댓글을 다는 이른바 능욕 계정이 넘쳐났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김 씨가 진정서를 제출했던 울산 동부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X에 영장을 보내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 진정 철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온 피해자들은 저보다 더 어린 거예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멤버방 이후로 조금 달라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그냥 똑같더라고요.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푸바오.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푸바오가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귀여워서라기엔 뜨거웠던 관심과 인기. 사람들은 왜 푸바오와 사육사들에게 열광했을까요?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출생 1호 판다 푸바오. 코로나19로 문을 닫고 각자 지내야 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눈도 못 뜨는 아기 판다가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걷고 마침내 스스로 대나무 잎을 먹는 걸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바오가 푸바오를 육아하는 것처럼 함께 육아에 참여를 해주셨다고. 장난기 많은 푸바오가 사육사들과 함께하는 영상은 조회수 수천만을 기록했고 5분 관람을 위해 동물원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왔었고요. 저는 오늘 딸이 하도 가자고 해서 한 번 더 왔습니다. 진짜 푸바오만 보러 왔습니다. 어른이 되면 번식을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이언트 판다. 너 가는 날 정해졌어. 4월 초에 가기로 했어. 건강하게 키워냈다는 건 다행이지만 딸처럼 손녀처럼 돌봐온 푸바오를 보내는 건 베테랑 사육사들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푸바오가 떠나기 전 3개월을 조명했습니다. 4월 3일에는 그 남겨진 주키퍼님들과의 이제 이별이었잖아요. 푸바오가 남겨둔 대나무와 배설물들을 이제 청소를 하시면서 우셨던 장면. 개봉은 다음 주지만 푸바오 팬들은 벌써 예매를 인증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감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교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릴 적에 내 아이의 모습이라든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나를 좀 이렇게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했었던 그런 행동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와 할부지 사육사에 열광하는 사람들. 사람 간의 교감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조건 없이 애정을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이 위로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